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2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열기가 한창인 가운데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죠. 영국 연출가 이윤택 씨가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어제 했잖아요. 네.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일부 단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게 항의했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떤 말을 붙였는지 아세요? 극단 내에서 18년 가까이 진행된 관행, 관습적으로 생겨난 나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폭력이 단순히 관행이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것도 극단 내라고 한정을 또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극단은 자기 거거든. 또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신입 간호사가 자살을 했잖아요. 네. 근데 자살한 이유가요. 선배 간호사가 후배 군기 잡는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요. 이름도 있습니다. 태움. 이 태움이 뭐냐면요.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 이런 섬뜩한 뜻을 가지고 있대요. 네. 마음이 제가 될 때까지 그냥 태워버리는 이런 나쁜 문화라는 거죠. 이런 태움이란 문화 때문에요. 경력 1년 미만의 간호사가 평균 이직률 34%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신입 간호사들은 일 배우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괴롭힘이 진짜 견디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자살 사건까지 벌어지는 경우들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병원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이렇게 해야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다. 그렇죠.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그쪽에선 분명히 이럴 거예요. 이것도 우리 관행적으로 했던 이야기다. 이거 관행이었는데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하겠죠. 또 있습니다. 빙상여제 이상화 선수 은메달 받아가지고 국민들이 다들 박수치고 있잖아요. 근데 하루도 지나지 않은 19일 날 대안인 논란이 불거졌대요. 한 스포츠 평론가가요 방송을 통해서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는요 보통 저녁 8시에 열리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이요 점심때 일어나야 컨디션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통 새벽 2, 3시에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빙상계 고위급 임원이요 오전 9시에 선수단을 방문을 했대요. 그래서 이상화 선수를 포함해서 자고 있는 선수들이 깼다고 합니다. 그 임원은요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죠.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아직까지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상화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경기가 있는 당일 리듬이 깨진 것 아니냐. 이 때문에 금메달 받을 수 있었는데 은메달밖에 못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는 거죠. 하하. 이에 대해 빙상연맹 관계자는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마땅히 갈 사람이 갔다. 갈 만한 사람이 갔다. 이 고위층 사람이 선수들 독려하는 게 맞는 상황이고 선수들도 이미 깨어 있어서 컨디션에 영향을 줄 것도 아니었다. 객관적으로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상화는 자고 있었다며. 이상화 선수도요 이런 논란이 불거지니까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깨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했는데 진짜 사실인지 이 논란이 너무 커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냥 했던 얘기가 아닌지 그거는 솔직히 알 수가 없죠. 빙상계 고위 임원이라면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의 리듬 사이클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갔었을 땐 선수들을 만나야 되고 깨 있는 게 당연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랄도 풍년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것도 고위층이 가서 격려하는 거 이건 당연히 관행적으로 하는 일이다. 이게 뭔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고위층 지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지 이게 선수들을 위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또 이보다 앞서 지난 15일에는요 여자 크로스컨트리 스키가 열린 경기장을 찾은 이기흥 회장 이런 대한체육계 관계자가요 자원봉사자들한테 막말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죠. 네. 이기흥 회장을 비롯해서 체육계 관계자들은요 이날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여기를 방문해가지고요 IOC 예약석 이게 따로 정해져 있었대요. 근데 여기 앉아 있으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여기는 벌써 예약석이다.
좀 딴 데 가서 앉아달라 이렇게 했더니 이기홍 회장 일행이 뭐라고 했냐면요, 자리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야 IOC 별거 아니야, 머리 좀 써, 이런 문제가 많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특혜를 누리는 것이 이거 관행적으로 예전에 해왔던 일인데 왜 니네는 안 해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거죠. 이 말을 한 사람들은 그 이윤택의 가신들과 너무나 똑같은 것 같아. 마사지 방에 들어간 여자 후배들이 무슨 일을 당할지 뻔히 알면서도 들여다 보내잖아. 그러니까요. 또 있죠. 윤성민 선수 스켈레톤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근데 피니시 라인에 등장했던 이상한 인물이 한 분 계셨죠. 아하. 그 박영선 민주당 의원, 이 분도요 선수 가족도 출입이 제한된 구역에 왜 갔습니까? 국회의원 배지 앞세워가지고 들어가는 특혜, 이거 관행적으로 누리려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 당연하죠.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요, 저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에 잘못된 관행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 또 이런 관행이 잘못된다는 것도 모르고요, 범죄란 사실도 모르고 이렇게 자신의 특혜만 앞세우는 꼰대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동안 우리가 적폐청산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정치권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 요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참 근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이런 게 이 누적된 이 꼰대들의 적폐가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폭발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요. 이 PD님, 자동차 보험 바꿀 때 됐다고 하셨죠? 네, 매년 번거로워 죽겠어요. 이 자동차 보험 할 때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혹시 매번 가격을 알아보고 계약하세요? 그래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요, 연락 가장 먼저 오는데 그냥 계약해버리거든요. 가입한 보험이 나에게 적합한지 무료로 체크해주는 곳이 있어요. 차 보험은 물론이고 실손의료보험, 태아보험까지 말이죠. 그 많은 걸 알려주는데 공짜라고요? 속고만 사셨나? 마이 보험 체크. 보험 영업하는 고교 동창보다 더 솔직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생애 주기를 점검하면서 재무 관리도 해주고요. 보험사에 보상 청구하는 것도 잘 챙겨줍니다.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치면 바로 나오겠군요. 그럼요. 카톡으로 바로 친구를 추가해서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 주세요. 그럼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정부와 여당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서 주휴일 근로를요 법으로 금지하고요, 위반 시에는 사업주를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하고요, 근로자에게는요 1.5배의 대체 휴일과 수당을 함께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죠. 이 근로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다른 대체 방안을 추진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방안에는요, 예외적으로 휴일 근로를 허용하는 경우에는요 수당 대신 1.5배의 대체 휴일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이런 방침도 들어있다는 거죠. 노사는 물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이게 통과될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요, 휴일 근로에 대한 중복 할증 논란은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일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벌써 나오고 있대요. 네. 이 내용은요,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 고용노동부 이쪽에서 밝혔다고 해요. 고용노동부는요, 설 연휴를 앞두고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휴일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대전제로 한 제도 개선 검토안을 전달하고요, 개별 설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해당 검토안은요 10여 쪽 분량으로요, 고용부가 민주당 측 요청을 받아서 작성했고요, 청와대도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대요. 검토안은요, 경영상 긴급한 사정이 있고 노사 간의 합의가 있을 때, 또는 소방, 경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근로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주휴일 근로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외적 주휴일 근로를 하게 된 근로자에게도요, 별도의 수당은 없이 근무 시간의 1.5배에 달하는 대체 휴일이 발생한다고 해요. 주당 근무 시간을 모두 채운 소방대원이 휴일에 정해진 날에 출동해 8시간 근무했다면요 12시간, 그러니까 하루 반의 대체 휴일이 생긴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진작에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요, 1급이 10만원, 8시간 기준으로요, 이런 근로자인 경우에요, 일요일에 8시간 근무를 하면 사업주 처벌과는 별개로요 15만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월요일 및 화요일 오전 휴무가 가능해지는 식. 진짜 상당히 획기적이죠? 네.
다만 야당 쪽 의원들은요 아직 검토안을 받지 못한 것도 있는데다 국회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노동시간 단축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법률안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발목 잡고 있는 세력들 의외로 많거든요. 네이버 댓글도 보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그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 불만을 내세우지 말고 그분들은 밤새워서 일하세요. 우리는 진짜 인간답게 일하고 인간답게 쉬고 싶으니까요. 아마 이 사람들은 밤새워서 룸사롱에서 술을 처먹을 거예요.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9 그리고 9 플러스 국내 판매 일정이 확정이 됐군요. 이통 3사는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예판을 하고요. 당초 계획보다 2일이 당겨졌다고 합니다. 이 통사 관계자는요 3월 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품을 체험하는 동시에 예약 가입할 수 있도록 예판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3월 9일부터 15일까지 S9 시리즈 예약 가입자를 대상으로 선개통이 게시가 됩니다. 아하. 이 통사는 이날 1호 가입자에게 증정품을 지급하는 등의 셀럽 행사를 연다고 하고요. 예약 가입자가 최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3월 9일이 사실상 정식 출시일이라고 합니다. 예약 가입하지 않고 매장에서 즉시 구입하려면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네, 3월 16일부터고요. S9 시리즈 안정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해요. 그렇기 어허. 때문에 물량 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물량 부족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수요가 그닥 많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S9 갤럭시 이 삼성에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비리의 온상 이 삼성의 돈에서 시작하고 있죠. 차명 계좌만 1,500개. 그러니까요. 이렇게 돈이 많은데도 백혈병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야박하죠. 노트7 폭발 피해자들에게도 블랙 컨슈머로 몰아갔었고 이 S9 사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원래 안 써요.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 이거 강남 4구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여기에서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 강남 4구의 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요 지난해에 비해서 엄청 늘어났대요. 100%가 넘게. 도대체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다주택 규제가 주요했다, 효과가 있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아 이제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팔기 시작했다. 그렇죠. 국토교통부는요 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요 7만 354건으로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2%가 증가했다. 이걸 오늘 밝혔어요. 이는 5년 평균치보다도 22.8%가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더 재밌어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보다 43.3%가 늘어났고요. 지방은요 1.6%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거예요. 특히 수도권에서는요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요 무려 15,107건. 이게 63.9%나 증가했다는 거죠. 이 중 재건축 시장 과열 여파로요 투기 수요가 몰렸던 강남에서는요 무려 72.6%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강남 4구의 경우에는요 지난해 1월에 비해 주택 거래량이요 103.2%나 증가했대요. 지방의 경우는요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세종만 지난해와 비교해서요 178.9% 급증했다고 해요. 한 전문가는요 강남 대기 수요는 많았으나 그동안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으로 인해 매물 풍기로 거래가 어려웠는데요. 4월 다주택 양도 중과 시행을 앞두고요 다주택자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실제 파리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는 4월부터는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경우 기본 세율의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의 양도세가 추가되잖아요.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양도세 최고 세율은요 기존 40%에서 2% 오른 42%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주택 매매 시 잔금 지불이나 등기 이전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한 2개월 정도 소요되죠. 요걸 고려할 때 4월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집
집주인들이 다주택 매각 수순에 접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지배적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제 집값이 서서히 내려가겠네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강남 불패 신화도 이제 무너지지 않을까요? 너무 오래 이게 지속이 돼 왔죠. 그럼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박 PD가요 금융 쪽 이야기를 짚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은 빚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허. 이 가계 부채, 이 빚 문제가 남의 일처럼 여겨지실 수도 있어요. 왜냐? 나는 빚이 없는데 이런 분도 물론 있겠지만 다들 그 정도는 다 땡겨 쓰지 않나? 이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빚을 권하는 사회에 있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어? 어떻게 보면은 빚에 대한 면역력에 굉장히 강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실은 뭐 저희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모님한테 절대 은행빚 쓰면 안 된다는 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빚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가계부채 나올 때마다 아니 누가 이렇게 많이 빌려 쓴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PD님이 빚이 없으니까 머리도 항상 산발이야. 믿고 다녀서요. 자, 근데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가계빚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와하. 한국의 가계빚이 지난 10년간 급격히 늘면서 속도 모든 측면에서 글로벌 리더 수준이래. 어이고. 근데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딱 하나 있긴 있어요. 어디요? 바로 미국입니다. 아하,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이 분야에서는 양강이라는 거죠. 어허. 월스트리트 저널이요, 최근에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그리고 국제결제은행 자료를 인용을 해서 한국, 노르웨이, 스위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태국, 홍콩, 핀란드 10개국에서 가계빚이 기준치를 초과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가계빚 규모가 GDP의 65%를 넘거나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이 1%를 넘는 이들 10개국이 위험 영역에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최고조에 이르렀잖아요. 그랬었죠. 이때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10%에 달했기 때문에 이 영역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하.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최근 3년간 가계빚 증가율이 10%를 넘은 거는 당연하고요. 15%에 달하는 노르웨이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또 우리나라는요, GDP 대비 가계빚 비율 측면에서도요 90%를 넘어서 스위스, 호주,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 함께 세계 10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위험 영역에 든 10개국이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 뭔가요? 지난 10년간 발생한 리먼 브러더스 사태, 유럽 재정위기, 이런 최악의 금융위기 때 직접적인 타격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크게 붕괴되지 않았다. 그렇죠. 미국과 유로, 일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가 안정세를 유지했고 그 덕에 주택시장 버블을 키워왔다는 겁니다. 아하.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형성됐던 2000년부터 2006년 사이 집값이요 약 2배가량 상승했는데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등지에서는요 이 기간에 주택 가격이 3배나 올랐습니다. 아이고. 이들 국가의 부채 문제가 세계 경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물론 의견이 엇갈리긴 합니다. 이 폴 데일스라는 이코노미스트는요, 호주나 뉴질랜드의 주택시장 붕괴가 미국과 중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상상하기는 어렵다. 세계 금융 시스템에 그런 일이 생기게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됐던 것과 같은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반론도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글로벌 경제가 본격적으로 긴축 기조에 돌입한 상황이어서 이런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 신문은요, 10개국의 총 경제 규모가 7조 4천억 달러여서 전체적으로 볼 때 독일과 일본보다 크다. 어허. 게다가 이들 국가 중 상당수는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금리가 오를 경우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강남,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 빚이 여전히 늘고 있는 상황,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일단 환기를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 가계빚 급증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1,400조 원 규모 이상의 가계빚이 여전히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물론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이 덕에 주담보 요거는 증가세가 꺾이긴 했습니다. 아, 그런데 신용대출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작년 3분기까지요. 가계빚 잔액이 1,419조 1,000억 원. 이는 전기 대비 2.2% 증가한 수준이고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도요 9.5%나 뛴 겁니다. 이처럼 정부가 강력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는 좀처럼 꺾일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신용대출의 증가세 탓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포함한 은행권 기타 대출, 이게 다 기타 대출에 포함이 되는 항목들이거든요. 무려 1조 4천억 원이 급증을 했는데 이 가운데 신용대출 1조 1,00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신용대출 규모가요 2008년 1월 이후에 최고치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오는 22일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 잠정치 발표에서 가계부채 증가 규모 수준이 공개가 되거든요. 이때 세간의 이목이 집중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이 늘면서 정부가 다시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최근 가상화폐 폭락이 신용대출의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 이거를 정부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빚내서 가상화폐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죠. 그렇죠. 근데 이 빚을 내는 게 담보로 걸고 낸 게 아니라 바로 신용을 걸었다는 거예요. 어허. 이 신용대출을 통한 자금들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 여부를 놓고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인 거죠. 자, 그리고요. 정부가 주택 대출을 조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은행에서 가계 대출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풍선 효과로 봐야 될까요? 보험 계약 대출이 급증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보험 계약을 걸고 대출 받는 거? 그렇죠. 내가 생명보험에 들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불입을 해왔던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1억이다. 그러면 이 1억을 바꿔주는 건 아니고 1억보다 한참 안 되는 돈을 빌려주겠죠. 근데 이 보험 상품을 담보로 이렇게 빚을 내는 분들이 급증을 했다는 건데 작년만 무려 190조 원에 육박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역시 사상 최대치. 은행보다는 아무래도 이 보험사가 문턱이 낮거든요. 예. 이에 따라서 계약자분은 물론이고요. 보험사까지도 동반 부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나 보험계약 대출은요. 호황일 때는 이걸 빌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쵸. 보통 불황일 때 어쩔 수 없이 보험을 걸고 보험을 깨기 전에 이렇게 대출을 받는 거거든요. 네.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인데 이게 늘어난다는 것은 진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 이거를 반증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다행히 이제 빚을 갚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글쎄요. 요즘 같은 불황에 그리고 보험 대출까지 손을 댄다고 한다면은 못 갚을 가능성도 작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보험 상품 자체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럴 때 정작 위험에 닥쳤을 때 이 보험 혜택도 못 받게 된다는 이 서민의 이중고, 삼중고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보험업계 자료를 보니까요. 작년 10월 말 기준 보험권 전체 보험계약 대출 잔액이 188조 6천여억 원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요. 거의 6조 원이 불었어요. 어이고. 25개 생명보험사의 누적 대출 채권 잔액이 125조 7,400억 원. 1년 전보다요. 9조 4천억 원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보험계약 대출 급증에 대해서 전문가들도요.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서민들 가계 살림이 어려워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가계부채는 가구당 평균 7,269만 원을 기록하고 있지만 가계소득이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문제는요. 이 보험계약 대출이 만만치가 않아. 얘가 보니까 은행 신용대출보다도 금리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요? 은행 신용대출도 사실 낮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금리가 높고요. 무엇보다
다중 채무자의 이용이 많다는 점. 아하. 이미 은행도 빚 냈고 캐피탈 이런 데도 빚을 내고 마지막으로 사채업자한테 가기 전에 오는 게 바로 이 보험 대출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던 빚 영역이 있더라고. 또 있어요. 이 저희와 같은 개인 사업자, 아하. 이 자영업자들이 내는 대출입니다. 자영업자들도 엄청 빚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부동산 대출 규제와는 달리 자영업자 대출은 의외로 사각지대가 많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을 했고 금융당국도요 설 연휴 이후에 규제를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약 289조 원, 1년 전보다 무려 28조 원이나 늘었어요. 아이고. 올 들어서도요 개인사업자 대출은 증가 추세인데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이 4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규모는요 작년 11월 2조 2,700억 원에서 12월 8,900억 원으로 줄었다가 올 1월 1조 26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느는 이유가 뭔가요?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죠. 이제 부동산 대출이다 그러면 정부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돋보기를 들여다대고 심사를 하는데 개인 사업자 대출 왔어요 그러면은 은행 직원분들도 상대적으로는 느슨하다는 겁니다. 아하. 개인 사업자 대출은 가계 대출이 아닌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가 됩니다. 아이고. 개인 사업자가 중소기업인가요? 가계 대출에 더 가까운데 그러니까요. 어쨌건 개인 기업이다 보니 이 분류상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빠지나 봐요. 어허.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가계부채에 적용되는 뭐 LTV, DTI 이런 거시 건전성 규제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은요 규제가 사실상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이유로 은행들이요 가뜩이나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서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많이 못했을 거 아니야. 이들도 영업을 해야 월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대적으로 느슨한 개인 사업자 대출을 많이 해줬다는 겁니다. 현재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요 부동산 임대업이 무려 40%를 차지한대요. 어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웃긴 게 말로만 자영업자 즉 중소기업 대출이지 이들이 정작 돈을 꿔서 투자를 하는 곳은 부동산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야. 이것도 그렇군요. 문제는 자영업자 대출이 금리 인상기에는 더 취약하다는 겁니다. 아하. 한국은행에 따르면요 대출 가상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부도 확률 비자영업자보다 4배가량 커진다고 합니다. 아이고. 부도 확률은요 대출자가 원리금을 90일 이상 연체할 가능성이거든요.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나라에 빚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더 큰 문제는 곧 금리가 오른다는 소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금리가 오른다는 소식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건데 그럼 이 한국은행은 어떠한 것을 참조로 해서 금리를 올릴까요? 저희 애청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바로 미국 금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미국 금리가 어떠한 조짐을 보이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는데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요 최근에 큰 폭으로 올랐어. 그래서요 3월 금리 인상론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 미국 국채 2년물 금리가요 전주에 비해서요 12.86 bp가 오른 2.19%로 마감을 했어요. 오호. 30년물 금리가 2.39 bp 떨어진 3.13%.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렇군요. 2년물의 특징을 알면 우리가 이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건데 2년물은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에 워낙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아하. 기준금리 인상의 가늠자로 통한다고 해요. 2년물 금리가 급등했다. 이는 시장 참여자 상당수가 3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월 금리 인상론은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웃돌 때부터 벌써 힘을 얻기 시작했거든요. 오호. 3월을 포함해서 그 이후로도요. 총 4번 미국 금리가 인상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지배적이죠. 3월도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커졌고요. 그 이후로도 3번 더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한국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더 높아지는 현상. 그쵸. 금리 역전 현상. 예.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한국은행도 금리를 몇 차례 올릴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러면 1,400조 원의 가계부채를 진 우리 가장들 이 허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그동안에 덜 알려진 빚이 또 있더라고. 아유, 또 있어요. P2P 대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들어보긴 했어요. 이 P2P 대출이요. 이러한 정부 정책의 영향, 오히려 혹이야. 여기는 보니까 아, 이쪽으로 대출이 몰린다는 겁니다. P2P 금융업체인 이 랜디시라는 곳이 있거든요. 개인 신용대출 최초로 누적 대출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오이고. 이게 어제 이야기예요. 어제 19일 랜디스의 누적 대출액이 1,018억 원인데 P2P 금융 개인 신용 대출 부문 1위라고 합니다. 아하. 랜디스는 국내 P2P 금융기업 중에 개인 신용 대출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집행된 대출 건수가 7,300건, 고객 1인당 평균 대출액이 1,370만 원. 그런데 평균 금리가요 10%입니다. 아, 그래요. 이 대출자 중에 54%는요 기존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대환하는 목적으로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대환은 갈아타기죠. 갈아타기. 그렇죠. 업건별 대환 대출 비율을 보면요 카드론에서 갈아타는 경우가 45% 가장 많았군요. 당연히 카드론 금리가 20% 이상 하기 때문에 가장 높겠죠. 이어서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보험 순으로 나타났고요. 더 큰 문제는 이 P2P 업계 전체 누적 대출액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 P2P 금융협회가 회원사들의 누적 대출액을 살펴봤더니 지난달 말 기준 1조 9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달은 2조 원이 넘겠죠? 오, 이 증가세를 감안을 했을 때 장난 아니게 늘어나는군요. 네. 항목별로 보면요. 부동산 PF, 이 건축 자금이죠. 이 부동산 PF 대출이 6,500억, 부동산 담보대출이 5,100억, 기타 담보대출이 4,000억, 신용대출이 3,700억 순인데 물론 이제 향후에 기회가 되면 이 P2P 대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정부 정책 강화 그리고 풍선 효과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 P2P 대출 시장이 호황을 맞고 있다는 거. 어허. 이것 역시 가계 대출에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자, 근데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이 가계 대출 1,400조 이 돈을 왜 빌렸겠습니까? 집 살려고 빌린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가장 많죠.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집을 왜 사려고 했을까? 그리고 전세를 들어갈 때도 요즘은 빚을 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도대체 이익을 보는 걸까? 모든 사건의 범인은 이익을 보는 사람일 가능성이 가장 크죠? 그렇죠. 결국 은행이라는 겁니다. 은행이 담보대출로도 돈을 벌고 담보대출로 해서 집값이 당연히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강남 4구 이 아파트값 말이죠. 지 돈으로 사면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겠습니까? 은행 빚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전세 사는 사람들 역시 은행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꿔서 전세를 살 수밖에 없고 역시 전세 대출도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건 또 은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가계 대출 줄이기 위해서 뭐 개인이 빚을 줄이세요, 허리띠를 졸라매세요 이런 거보다는 은행 대출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대책이 나오는 게 오히려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 기존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은행이 주범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왜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은행들이요 예대 마진이라고 하잖아요.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를 가지고 장사를 해먹는데 예대 마진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은행들이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몇몇 의식 있는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에서 은행들한테 야 니네 왜 예대 마진 이렇게 많이 챙겨가 이렇게 증거를 내놔라 이런 요구를 했었을 때 은행들이 제대로 답을 못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면 예대 마진을 아예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대출이 급증하는 거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은행 대출만 강하게 억제되면요 집값이 올라갈 일이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박 PD가 전세금을 1억 올려줘야 돼서 화나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신 거죠. 아 그럼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휴일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대전제로 한 제도 개선 검토안을 전달하고요. 개별 설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해당 검토안은요. 10여 쪽 분량으로요. 고용부가 민주당 측 요청을 받아서 작성했고요. 청와대도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대요. 검토안은요. 경영상 긴급한 사정이 있고 노사 간의 합의가 있을 때 또는 소방, 경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근로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주휴일 근로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외적 주휴일 근로를 하게 된 근로자에게도요. 별도의 수당은 없이 근무 시간의 1.5배에 달하는 대체 휴일이 발생한다고 해요. 주당 근무 시간을 모두 채운 소방대원이 휴일에 정해진 날에 출동해 8시간 근무했다면요. 12시간 그러니까 하루 반의 대체 휴일이 생긴다는 얘기인 거죠. 아 이게 진작에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요. 1급이 10만 원, 8시간 기준으로요. 이런 근로자인 경우에요. 일요일에 8시간 근무를 하면 사업주 처벌과는 별개로요. 15만 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월요일 및 화요일 오전 휴무가 가능해지는 식. 진짜 상당히 획기적이죠? 네. 다만 야당 쪽 의원들은요 아직 검토안을 받지 못한 것도 있는데다 국회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노동시간 단축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법률안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발목 잡고 있는 세력들 의외로 많거든요. 네이버 댓글도 보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불만을 내세우지 말고 그분들은 밤새워서 일하세요. 우리는 진짜 인간답게 일하고 인간답게 쉬고 싶으니까요. 아마 이 사람들은 밤새워서 룸사롱에서 술을 처먹을 거예요.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9 그리고 9 플러스 국내 판매 일정이 확정이 됐군요. 이통 3사는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예판을 하고요. 당초 계획보다 2일이 당겨졌다고 합니다. 이 통사 관계자는요 3월 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품을 체험하는 동시에 예약 가입할 수 있도록 예판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3월 9일부터 15일까지 S9 시리즈 예약 가입자를 대상으로 선개통이 게시가 됩니다. 아하. 이 통사는 이날 1호 가입자에게 증정품을 지급하는 등의 셀럽 행사를 연다고 하고요. 예약 가입자가 최대 100만 명의 국회의원 배지 앞세워가지고 들어가는 특혜 이거 관행적으로 누리려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 당연하죠.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요 저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에 잘못된 관행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 또 이런 관행이 잘못된다는 것도 모르고요. 범죄란 사실도 모르고 이렇게 자신의 특혜만 앞세우는 꼰대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동안 우리가 적폐청산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정치권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 요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참 근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이런 게 이 누적된 이 꼰대들의 적폐가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폭발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요.
이 PD님, 자동차 보험 바꿀 때 됐다고 하셨죠? 네, 아우 매년 번거로워 죽겠어요. 이 자동차 보험 할 때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혹시 매번 가격을 알아보고 계약하세요? 아, 그래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요. 연락 가장 먼저 오는데 그냥 계약해버리거든요. 가입한 보험이 나에게 적합한지 무료로 체크해주는 곳이 있어요. 차 보험은 물론이고 실손의료보험, 태아보험까지 말이죠. 그 많은 걸 알려주는데 공짜라고요? 속고만 사셨나? 마이 보험 체크. 보험 영업하는 고교 동창보다 더 솔직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생애 주기를 점검하면서 재무 관리도 해주고요. 보험사에 보상 청구하는 것도 잘 챙겨줍니다.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치면 바로 나오겠군요. 그럼요. 카톡으로 바로 친구를 추가해서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 주세요. 그럼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정부와 여당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서 주휴일 근로를요 법으로 금지하고요, 위반 시에는 사업주를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하고요, 근로자에게는요 1.5배의 대체 휴일과 수당을 함께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죠. 오. 이 근로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다른 대체 방안을 추진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방안에는요, 예외적으로 휴일 근로를 허용하는 경우에는요 수당 대신 1.5배의 대체 휴일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이런 방침도 들어있다는 거죠. 노사는 물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이게 통과될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요, 휴일 근로에 대한 중복 할증 논란은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일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벌써 나오고 있대요. 네. 이 내용은요,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 고용노동부 이쪽에서 밝혔다고 해요. 고용노동부는요, 이상화 선수를 포함해서 자고 있는 선수들이 깼다고 합니다. 그 임원은요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죠.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아직까지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상화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경기가 있는 당일 리듬이 깨진 것 아니냐, 이 때문에 금메달 받을 수 있었는데 은메달밖에 못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는 거죠. 하하. 이에 대해 빙상연맹 관계자는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마땅히 갈 사람이 갔다, 갈 만한 사람이 갔다, 이 고위층 사람이 선수들 독려하는 게 맞는 상황이고 선수들도 이미 깨어 있어서 컨디션에 영향을 줄 것도 아니었다, 객관적으로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상화는 자고 있었다며. 이상화 선수도요 이런 논란이 불거지니까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깨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했는데, 진짜 사실인지 이 논란이 너무 커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냥 했던 얘기가 아닌지 그거는 솔직히 알 수가 없죠. 빙상계 고위 임원이라면 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의 리듬 사이클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갔었을 땐 선수들을 만나야 되고 깨 있는 게 당연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랄도 풍년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것도 고위층이 가서 격려하는 거 이건 당연히 관행적으로 하는 일이다, 이게 뭔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고위층 지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지 이게 선수들을 위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또 이보다 앞서 지난 15일에는요 여자 크로스컨트리 스키가 열린 경기장을 찾은 이기흥 회장 이런 대한체육계 관계자가요 자원봉사자들한테 막말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죠. 네. 이기흥 회장을 비롯해서 체육계 관계자들은요 이날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여기를 방문해가지고요 IOC 예약석 이게 따로 정해져 있었대요. 근데 여기 앉아 있으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여기는 벌써 예약석이다, 좀 딴 데 가서 앉아달라, 이렇게 했더니 이기홍 회장 일행이 뭐라고 했냐면요, 자리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야 IOC 별거 아니야, 머리 좀 써, 이런 문제가 많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특혜를 누리는 것이 이거 관행적으로 예전에 해왔던 일인데 왜 니네는 안 해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거죠. 이 말을 한 사람들은 그 이윤택의 가신들과 너무나 똑같은 것 같아. 마사지 방에 들어간 여자 후배들이 무슨 일을 당할지 뻔히 알면서도 들여다 보내잖아. 그러니까요. 또 있죠. 윤성민 선수 스켈레톤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근데 피니시 라인에 등장했던 이상한 인물이 한 분 계셨죠. 아하. 그 박영선 민주당 의원, 이 분도요 선수 가족도 출입이 제한된 구역에 왜 갔습니까?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3월 9일이 사실상 정식 출시일이라고 합니다. 예약 가입하지 않고 매장에서 즉시 구입하려면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네, 3월
6일부터고요. S9 시리즈 안정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해요. 그렇기 어허. 때문에 물량 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물량 부족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수요가 그닥 많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S9 갤럭시 이 삼성에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비리의 온상 이 삼성의 돈에서 시작하고 있죠. 차명 계좌만 1,500개. 그러니까요. 이렇게 돈이 많은데도 백혈병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야박하죠. 노트7 폭발 피해자들에게도 블랙 컨슈머로 몰아갔었고 이 S9 사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원래 안 써요.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 이거 강남 4구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여기에서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 강남 4구의 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요 지난해에 비해서 엄청 늘어났대요. 100%가 넘게. 도대체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다주택 규제가 주요했다, 효과가 있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아 이제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팔기 시작했다. 그렇죠. 국토교통부는요 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요 7만 354건으로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2%가 증가했다. 이걸 오늘 밝혔어요. 이는 5년 평균치보다도 22.8%가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더 재밌어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보다 43.3%가 늘어났고요. 지방은요 1.6%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거예요. 특히 수도권에서는요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요 무려 15,107건. 이게 63.9%나 증가했다는 거죠. 이 중 재건축 시장 과열 여파로요 투기 수요가 몰렸던 강남에서는요 무려 72.6%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강남 4구의 경우에는요 지난해 1월에 비해 주택 거래량이요 103.2%나 증가했대요. 지방의 경우는요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세종만 지난해와 비교해서요 178.9% 급증했다고 해요. 한 전문가는요 강남 대기 수요는 많았으나 그동안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으로 인해 매물 풍기로 거래가 어려웠는데요. 4월 다주택 양도 중과 시행을 앞두고요 다주택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2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열기가 한창인 가운데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죠. 영국 연출가 이윤택 씨가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어제 했잖아요. 네.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일부 단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게 항의했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떤 말을 붙였는지 아세요? 극단 내에서 18년 가까이 진행된 관행, 관습적으로 생겨난 나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폭력이 단순히 관행이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것도 극단 내라고 한정을 또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극단은 자기 거거든. 또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신입 간호사가 자살을 했잖아요. 네. 근데 자살한 이유가요. 선배 간호사가 후배 군기 잡는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요. 이름도 있습니다. 태움. 이 태움이 뭐냐면요.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 이런 섬뜩한 뜻을 가지고 있대요. 네. 마음이 제가 될 때까지 그냥 태워버리는 이런 나쁜 문화라는 거죠. 이런 태움이란 문화 때문에요. 경력 1년 미만의 간호사가 평균 이직률 34%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신입 간호사들은 일 배우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괴롭힘이 진짜 견디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자살 사건까지 벌어지는 경우들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병원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이렇게 해야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다. 그렇죠.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그쪽에선 분명히 이럴 거예요. 이것도 우리 관행적으로 했던 이야기다. 이거 관행이었는데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하겠죠. 또
또 있습니다. 빙상여제 이상화 선수 은메달 받아가지고 국민들이 다들 박수치고 있잖아요. 근데 하루도 지나지 않은 19일 날 대안인 논란이 불거졌대요. 한 스포츠 평론가가요 방송을 통해서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는요 보통 저녁 8시에 열리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이요 정심때 일어나야 컨디션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통 새벽 2, 3시에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빙상계 고위급 임원이요 오전 9시에 선수단을 방문을 했대요. 그래서